안녕하세요.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의 김성래입니다. 지식개혁 한류를 꿈꿔라라는 저의 채널은 기존의 서양의 학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물론 이는 서양 학문을 우리의 고유의 학문이 아니므로 버려버리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어리석은 국뽕일 뿐이죠. 서양 학문이 현대 학문의 주류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학문과 서양 학문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양의 지적 정통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도 얼마든지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이나 벽돌 한 장을 현대 학문이란 큰 집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서양 학문이 따가운 학문하는 방식, 특히 나의 생각과 나의 학문을 하겠다는 태도와 이곳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질문의 개방적인 태도를 철저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학문을 여기저기서 피워내야 할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조차 질문하는 학생이 동료 학생들로부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눈총을 받는다는 현실에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서양인 자신들도 인정하듯 현대 학문은 과학기술이 아닌 인간과학에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갈기갈기 찢겨진 서양 학문들을 통합하는 일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해온 작업이 이 분야입니다. 현대 학문의 분열된 인간을 넘어서 새롭게 통합된 인간 지평을 여는 것이 이 채널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서양 학문이 가진 방법론이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대 학문의 한계에 대해서는 저의 주장을 두세 달 정도 진행한 후에 다른 동영상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후 저의 동영상을 어떤 순서로 찍어서 올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저는 섹션 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논문을 쓰듯 저의 이론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다음에 각 분야를 다루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좀 섹시해지고 싶다는 욕망이 쑥쑥 자라더군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만 둥그런 잡기식의 추상성에 빠지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불안을 첫 번째 주제로 잡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기 위해 먼저 떡밥을 던지면 인간에게 불안은 정신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 다루는 불안이나 실존주의자들이 다루는 불안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친 심리입니다. 궁금하신가요? 앞으로 저의 동영상을 계속 시청해주세요. 반드시 새로운 세계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매우 이성적이고 직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이 저에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 몹시 속상했구나, 식사 제대로 하고 있어? 라고 공감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아 머리를 굴리며 바빠 하는 생뚱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대를 섭섭하게 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성질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저희의 성격에서 감정작용이 이성작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정도 느낌 명상이나 감정 명상, 자해 명상 등을 하면서 감정작용에 대해 많은 것들을 느꼈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성작용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을 뿌리쳐 바꾸기란 힘든가 봅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미약한 감정 활동으로 인해 삶에서 커다란 감정의 파도가 별로 일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는 제가 강렬하게 느끼는
몇 안 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특히 10대 때 매우 심했던 발표 불안은 저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커다란 짓누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알 수 없는 불안이 훅 하고 내 몸 안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어쩔 때는 발표 한 주 전부터 불길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눈이 떨려서 내가 겁쟁이라고 소문이 나면 이를 어떻게 감당하지? 턱이 떨려서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불안에 도리어 턱은 더 떨렸습니다. 가슴은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는 듯 증기기관차처럼 마구 쿵쾅거렸습니다. 영어에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라는 표현이 있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린다는 이 표현은 정말로 저의 것이었습니다. 나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곧장 날아가는 직진성을 전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비의 어지럽게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명호권의 사람들도 저와 같은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인지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의 독서와 사유리의 커다란 주제에는 항상 부조리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에서인지 인간을 분석하는 저의 이론에도 불안이란 개념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습관이나 질서의 문제, 소유의 문제, 암과 지식의 문제, 권력의 문제, 각종 정신장애의 문제, 존재론적인 문제 등의 불안은 항상 중심적인 역할 중 하나를 해왔습니다. 저의 채널을 계속 구독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간단한 원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정신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이런 방식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다룰 것입니다. 불안에 해당되는 영어 anxiety는 anx를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는 매달다 또는 매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불안에게 매달려 있는 뜻인가요? 어원을 알아도 확 느낌이 다가오진 않네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불안의 한자를 보면 편안할 안자 앞에 안이불자를 써서 편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불안이라 치면 대개 불안장애 등 불안과 관련된 심리적, 정신적 장애와 관련된 영상이 올라옵니다. 4명의 정신과 전문의들이 다양한 조합으로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내부자들, 정신과 의사 정우열님, 심리학자인 이따님, 심리상담사인 우따님과 자신의 경험을 올려주는 분들께 어렵게 배운 지식과 숨기고픈 경험들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불안에 대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틀은 201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 DSM-5입니다. DSM-5 분류에 따르면 불안장애는 다음과 같이 7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분리불안장애입니다. Separation Anxiety Disorder입니다. 분리불안이란 말은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발달 과정에서 만 2세가 되면 아이들은 엄마가 자신을 두고 보이지 않는 곳인 방 밖이나 또는 집 밖으로 나가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울죠. 그리고 이때 아이들이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어 이것이 너무 없거나 또는 반대로 너무 과도하게 지속되면 애착장애라고 해서
부모들이 한 걱정하죠. 그러나 분리불안 장애는 단순히 분리불안이 아니라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어린 시절의 어떤 분리불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은 둘은 같은 것이 아니죠. 이 분리불안 장애는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의해 공포나 불안이 발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하고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길을 잃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주 애착 대상과 분리될지도 모른다는 과도한 걱정을 합니다. 또 이들은 주 애착 대상과 분리될 경우 두통, 복통, 구토 등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분리에 대한 공포로 등교나 출근이나 외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기도 합니다. 특성상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장애입니다. 심지어 이런 증상은 요즘 마당에서 방 안으로 사람들의 어떤 사회관계 속에 깊이 들어온 애완동물인 개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단독 생활을 하는 고양이에게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모두가 출근한 시간에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울어대는 강아지 소리 들어보셨죠? 둘째는 함구적 무원증 또는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Selective mutism이죠. 이를 가진 아동들은 가까운 사람이 있거나 친숙한 상황에서 말을 잘 하지만 낯선 사람이나 낯선 장소 같은 특히 특정 상황에 서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조차 마주치지 않는 등 상호작용을 멈춥니다. 셋째는 특정 공포증, specific phobia입니다. 이는 새나 애벌레 같은 동물이나 주사기, 비행기, 피 등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극심한 공포나 불안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과거에 내가 알던 한 여성은 비둘기만 보면 기겁을 했습니다. 또 원이나 구멍 따위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공포를 느끼는 환공포증도 있습니다. 이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노란색이나 검은색이 강렬한 조화를 이루는 해바라기나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벌집을 보아도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연예인인 강남은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자신이 환공포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무 등을 갈기 위한 강판에 구멍을 보고 소름 돋은 팔을 주변인에게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물고기 머리를 보지 못하는 공포증도 있습니다. 당연히 공포증을 가진 분들은 횟집에 갈 수 없겠죠. 넷째는 사회 불안 장애 또는 사회 공포증입니다. Social Anxiety Disorder 또는 Social Phobia라고 그러죠.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타인에게 면밀하게 관찰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합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타인 앞에서 음식을 먹거나 또는 연설 등을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겪었던 발표 불안이 대표적인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아주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기를 즐기던 사람도 단 한 번의 부적절한 무대 경험을 하고는 심한 발표 불안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공황장애입니다. 패닉 디소더입니다. 이는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불안장애입니다. 공황 발작이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이 수분 이내 최고조에 이르는 것입니다. 실시갈 것 같은 느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두려움, 가슴에 두근거림, 심장박동의 증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연기하면 믿고 보는 배우로 헐리우드에서도 잘 나가는 이병헌 씨는 한 방송에 나와 자신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뜨자
호흡곤란을 느껴서 이륙한 지 30분도 안 되었는데 일본에 내릴 수 없냐고 승무원에게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이경규 씨도 배우 차태현 씨도 같은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차태현은 여러 번 기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광장 공포증입니다. 아고라포비아 이죠. 광장을 의미하는 아고라는 말만 들으면 넓고 탁 트인 장소에서 느끼는 공포증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좁은 공간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장소에서 급히 빠져나가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다리와 같이 열린 공간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점이나 영화관이나 엘리베이터 같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모두 광장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이죠. 범불안 장애입니다. Generalized Anxiety Disorder입니다. 범불안 장애의 범이란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상황이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일어나는 불안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불안과 걱정 등으로 위험한 상황을 곧 맞을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고 항상 긴장되어 있습니다. 근육 긴장과 신경 과민과 수면 장애도 동반합니다. 따라서 쉽게 피로해지고 주의 집중을 못합니다. 이 불안은 대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에는 상사나 교사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과의 만남이나 대중 앞에서의 발표나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나 타인에게 부탁을 해야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한 번 일어났다고 범불안 장애로 진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 유사한 증상들이 다른 장애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런 장애가 아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생활을 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주어야 내려지는 진단입니다. DSM-5 분류체계가 불안 장애를 이렇게 특정화시켰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안과 관련된 심리 장애는 실로 많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신체 증상 장애 등 그 범위가 실로 광범위합니다. 먼저 질병불안 장애를 보겠습니다. 일명 건강염려증이라고 불리는 질병불안장애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거나 걸릴 것에 대한 지속주의고 심각한 몰두가 부적절하게 지나친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해도 이들의 신념은 요지부동입니다. 이들은 자신은 분명 암이며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다음은 PTSD, 즉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후 이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환자를 끔찍한 사건의 현장으로 소환하는 불안장애입니다. 나이나 건강을 경험한 여성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희한한 것은 이 장애는 사건 당시에는 이상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몇 년이 지나서 전혀 관련 없는 상황에서 불쑥 나타나 평생 환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에서 무사히 살아난
매우 활기찬 한 여성은 몇 년이 지난 후 갑자기 PTSD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무너지게 되었죠. 걸프존에서 겁먹은 동료 병사를 내려다보면 보던 용감했던 병사도 이후 이 장애를 겪게 되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92년 영화 감독 정지영이 만든 안정효 원작의 하얀 전쟁은 월남전 참전 군인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1980년 전두환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서울의 봄을 보고 베트남 전쟁으로 소환되어 공포에 질린 영화배우 이경영이 연기한 변진수 일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 유산케 하고 안성기가 연기한 한기주 병장에게 가서 권총으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같은 PTSD를 겪고 있던 한기주도 월남전을 생각하면 소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기수를 죽이고 비로소 소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죽였다는 상징이겠죠. 마지막은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는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을 주된 증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원하지 않음에도 심지어 괴로움을 느낌에도 자신도 모르게 침투해오는 사고와 반복되는 의례적 행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여기서 강박사고란 환자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충분히 느낌에도 멈출 수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강박행동이란 손 씻기, 정돈하기, 확인하기, 숫자 세기 등 충동적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되는 행위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자신의 아파트 문을 열 때면 반드시 분홍색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런 불안장애들이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장애들이 주는 그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 때문입니다.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 관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 장애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힘차게 시작했지만 드디어 난관에 봉착한 것이죠. 이 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에 기초한 원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육체가 작동하면서, 즉 기능하면서 보이는 부수 현상증으로 마음을 보는 유물론적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이쪽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주장합니다. 변형계나 전두엽이나 후두엽 등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부족이나 과다와 같이 뇌 구조와 기능에서의 이상이 불안장애의 원인이라고요. 또는 뇌로부터 비교적 중립적인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성이 원인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같은 유물론적 입장이면서 유전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한 명 이상의 공황장애 환자를 친척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정 공포증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더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고 하고요. 이 말은 곧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유전적인 요소들이 위의 장애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랑 함께 살거나 가깝게 교류함으로써 인해 후천적으로 불안이 학습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유전적인지 환경적인지 우리는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원인론입니다.
불안은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정신분석가들에 의하면 이 불안은 억압되어야 했으나 잘 되지 못하는 성욕과 같은 무의식적인 추동이 의식층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자아가 느끼는 위협감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 불안을 통해 자아에게 빨리 일을 처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불안을 일으키던 욕망이 무의식에 성공적으로 억압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모호한 불안만이 남습니다. 범불안장애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불편은 심해지고 이를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특정 대상을 공포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공포증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의 문을 연 프로이드의 이론, 특히 성욕을 중심으로 한 인간 욕망을 분석하는 부분은 인간 심리에 대한 획기적인 통찰을 보여주지만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한 아쉬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펼칠 인간론과 프로이드의 이론을 비교하시면서 보는 것도 재미있으실 겁니다. 셋째는 학습 이론에 기초한 원인론입니다. 평범한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서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면 이것이 자극과 반응으로 묶여집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대상이나 상황이 불안과 공포의 끔찍한 존재로 탈바꿈된다는 이론이 이 이론입니다. 사실 많은 불안과 공포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만도라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단지 그 상황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불안과 공포가 특정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안과 공포에 적지 않은 부분이 여전히 특정 경험이나 관찰 등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학습 이론의 원형인 자극과 반응 간의 조건 형성은 식욕의 추구나 위협으로부터 회피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는 엄밀히 말해 이례적입니다. 즉 최초의 경험과 그 이후의 많은 다른 상황들은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학습 이론은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의 메커니즘을 저의 이론으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이론이 인간의 내적 욕망을 블랙박스로 놓은 것은 정말로 이 이론의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넷째는 인지 이론에 기초한 원인론입니다. 공포를 비롯한 불안장애 문제는 그럴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곳에서의 공포와 불안은 도리어 우리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즉 순기능적입니다. 인지 이론의 기초를 둔 분들은 평범한 상황을 불안과 공포로 인식하는 왜곡된 인지 도식에서 불안의 원인을 찾습니다. 대부분의 인지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약점은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와 방향을 가진 벡터로서의 내적 구조인 욕망이나 감정, 몸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론을 들으면 그들이 만든 이론의 의자에 앉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막상 앉으면 세 개의 발이 없는 외발로 서 있는 의자에 앉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욕망, 몸, 감정이 없이 인지만 있는 인간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흘러야 할 생명체인 인간을 흐르지 않는 인간으로 추상하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오늘의 질문과 비평입니다. 위에 언급한 불안 관련 증상들이 심리장애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증상이 진단 기준을 만족해야 함과 함께 무엇보다도 환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야 합니다.
불안 증상은 모든 심리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증상입니다.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이름 붙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정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없는 불안과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신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상적인 불안도 있다는 것이죠. 즉, 위의 불안 관련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도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의문스럽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위험한 난간으로 아무렇지 않게 걷거나 뜁니다. 조심성 없이 뾰족한 유리 조각을 갖고 놀 겁니다. 껄핏하면 잔인한 싸움을 하겠죠. 품행장애의 청소년이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는 불안도가 유난히 낮은 사람이 일반인에서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까마득한 높이의 고층 빌딩의 가장자리에서 일체의 안전장비 없이 걷고 뛰고 구르고 심지어 난간 끝에서 보드를 타고 한 손으로 매달리고 미끄러져 내려오는 등의 아찔한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루프타퍼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의 한 젊은이가 얼마 전 62층 건물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이없게도 1,600만 원의 상금과 유튜브에서의 인기를 위해 목숨을 던졌다고 합니다. 차마 이 동영상을 보지 못할 정도로 공포를 느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거는 이런 사람이 예외적인 사람이겠죠. 그러면 불안 장애에서 느끼는 불안은 일상적인 불안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다면 양적으로만 다를까요? 아니면 질적으로도 다를까요? 같다면 질적으로만 같고 양적으로는 다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위의 불안의 원인과 치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장애를 다루는 불안은 극히 중증 불안입니다. 그러면 이런 중증 불안은 질적으로 또는 원인적으로 일상적인 불안과 다를까요? 직관적으로 봐도 중증 불안과 일상적인 불안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양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삶의 질적 차이를 낳을 뿐입니다. 즉,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삶의 차이 말이죠. 그럼 이 둘은 원인적으로 다를까요? 이 원인 부분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여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은 일상적인 불안에 대해 별 다른 분석과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치유 과정과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증 불안의 원인 분석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합니다. 평상시에 불안이 없었다면 그는 불안장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중증 불안은 일상적인 불안 과정 없이 결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불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인은 서양에서 이루어진 또 다른 불안을 통해 더 깊이 비평될 것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